이렇게 그는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간혹 눈을 뜰 때마다 벌써 한밤중이 된 것을 깨달았으나 일어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문득 노파의 트렁크 속에서 꺼내온 물건과 지갑이 아직도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상기했다. 그는 그것을 얼른 테이블 위에 내던지기 시작했다. 다 꺼내놓고 나서 아직 무엇이 남아있긴 한 듯이 호주머니를 뒤집어 보기까지 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한쪽 구석으로 가지고 갔다. 제일 구석진 곳 바닥 쪽에 벽지가 찢어져 불룩하게 된 곳이 있었다. 그는 얼른 그 벽지 안에 구멍 속에 물건들을 쑤셔 넣었다. 한쪽 구석에 불룩해진 구멍을 멍청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공포에 질려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런 제기랄.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일까? 이것으로 모두 말끔히 감추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렇게 감추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물건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단지 돈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감춰둘 곳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때 이상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어쩌면 자기 옷이 피투성이인지도 모른다. 그는 문득 지갑에도 피가 묻어있던 것을 상기했다. 아, 그렇다면 호주머니에도 피가 묻었을 게다. 그때 피가 묻어 끈적끈적한 지갑을 쑤셔 넣었으니까. 그는 즉시 호주머니를 뒤집어 보았다. 역시 그 안에도 핏자국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서 속통을 아주 뜯어냈다. 이때 햇빛이 왼쪽 장화를 비추었다. 그는 구두를 벗었다. 과연 양말 끝도 온통 피투성이었다. 아마 그때 엉겁결에 피투성이를 밟았던 모양이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섰다. 난로 속에 이것을 감출까? 그러나 난로 속을 제일 먼저 뒤질 게다. 태워버릴까? 아니, 그보다는 어디 갖다 버리는 게 좋겠군. 그렇지, 버리는 게 좋아. 그는 다시 소파에 앉으면서 생각했다. 지금 곧 꿈을 댈 것 없이. 하지만 그는 참을 수 없는 오한에 사로잡혀 몸이 얼음장같이 찼다. 그는 다시 외투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의 상념이 그의 꿈을 찾아들었다. 지금 당장 어디든지 가서 죄다 버리자. 두 번 다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일각이라도 빨리. 그는 몇 번이나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버둥댔으나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때 요란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 좀 열어봐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밤낮 잠만 자고 있으니 나날이 아침부터 밤까지 개처럼 잠만 자고 있을 거예요? 정말 개야. 아, 그만 문 열어요. 10시가 지났단 말이에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나스타샤가 소리쳤다. 어디 나간 게 아니야?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저건 또 문지기의 목소리 아닌가? 무슨 일일까? 그는 벌떡 일어나 소파 위에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문의 빗장은 누가 질렀죠? 하고 나스타샤가 대꾸했다. 문을 다 잠그다니. 자기를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인가? 열어요, 얼빠진 사람 같으니. 일어나란 말이에요. 대체 저들이 무슨 볼일이 있을까? 왜 문지기까지 왔을까? 모두 알아버린 걸까? 저항해볼까? 열어줄까? 에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그는 엉거주춤 일어나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빗장을 뗐다. 그의 방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문의 빗장은 벗겨낼 수 있었다. 과연 문지기와 나스타샤가 서 있었다.
나스타샤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그는 도전적이나 자포자기의 표정으로 문지기를 올려다보았다. 문지기는 말없이 두 겹으로 접어 값싼 복납으로 봉한 잿빛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호출장에 왔어요, 관청에서. 그는 종이를 주면서 말했다. 어느 관청입니까? 경찰에서 부른단 말이오. 어느 관청인지 뻔하지 않소. 경찰?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오라니까 가보면 알 일이지. 문지기는 흘끔흘끔 그를 보고 주위를 둘러본 다음 몸을 돌려 나가려고 했다. 정말 앓는 사람 같아 보여요. 나스타샤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문지기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어제부터 열이 있다더니만. 하고 나스타샤는 덧붙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다만 호출장을 쥔 채 그것을 뜯어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많이 아프면 일어나지 말아요. 그가 소파에서 다리를 내리려는 것을 보고 나스타샤가 말했다. 아프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 손에 가진 건 뭐죠? 그는 무심코 자기 손을 보았다. 오른손에 아까 그 술 조각과 양말, 뜯어낸 호주머니 안을 쥐고 있었다. 그는 얼른 그것을 외투 밑에 집어넣고 뚫어지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충분히 사리를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체포하러 왔다면 이보다는 태도가 강압적이었으리라고 직감했다. 차라도 마시겠어요? 가져다 드려요? 남은 게 있어요. 아니, 먼저 갔다 와야겠지. 지금 곧 가봐야겠어. 그는 일어나면서 중얼거렸다. 층계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갔다 와야겠어. 그럼 좋을 대로 하세요. 그녀는 문지기를 따라 나가버렸다. 그는 황급히 밝은 곳으로 달려가서 양말과 바지 조각을 살펴보았다. 얼룩이 졌지만 그다지 눈에 띄진 않는군. 아주 더러워진 데다 낡고 빛이 바랬으므로 사정을 알지 않고서야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거야. 그러고 보니 나스타샤도 저만큼 떨어져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테지. 잘된 일이야. 비로소 그는 가슴을 설레면서 호출장의 봉투를 뜯고 읽기 시작했다. 그 뜻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오늘 9시 30분에 구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보통 호출장이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나는 경찰에 볼 일이 없는데. 게다가 하필이면 또 왜 꼭 오늘 출두하라는 걸까? 그는 산란한 의혹에 쌓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건 계략이다. 놈들은 나를 불러들여 당황하는 꼴을 보고 잡아채려는 수작이다. 무엇보다도 곤란한 점은 내가 지금 열에 들떠 있으므로 자칫 실토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는 벗어버렸던 신발을 다시 신고 복도로 나갔다. 계단 위에 발을 내려놓았을 때 문득 아무도 없는 사이에 가택수색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러나 그는 극도의 자기 자포나 심한 공포에 조소를 던지며 그냥 걸음을 옮겼다. 거리는 여전히 참을 수 없는 폭서였다. 태양의 눈부시게 그의 눈을 쏘아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어제의 거리로 접어드는 모퉁이까지 오자 그는 가슴 저리는 불안을 느끼면서 그 집 쪽을 보았으나 얼른 눈길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혹시 신문을 받게 된다면 나는 실토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는 경찰서로 다가가면서 생각해 보았다. 경찰서는 그의 집에서 200m쯤 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것은 새 건물이었는데 4층에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정문을 들어서니 오른편에 창이 보였다. 문지기인가 보군.
그러니까 경찰서 사무실은 여기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무작정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남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고 싶지가 않았다.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실토해버리자. 4층으로 오르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계단은 좁고 가파르고 온통 더러운 물로 젖어 있었다. 옆구리에 장부를 낀 문지기, 순경, 갖가지 종류의 방문객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었다. 경찰서 사무실 문 역시 열려 있었다. 그는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농군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다. 그는 초조한 빛으로 앞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그를 주위에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어떤 사람 앞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호출장을 내보였다. 당신은 대학생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가요. 서기장한테 가보시오. 서기가 맨 끝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말쑥한 차림의 사람들이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서기장 앞에 호출장을 내밀었다.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서기장은 대답한 후 상복을 입은 여인과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다소 안심을 했다. 분명 노파 사건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래도 무서운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서기장을 보았다. 그는 그 얼굴에서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최후의 판단을 내리고 싶었다. 그는 거기 와 있는 외국인 한 사람과 프랑스 말로 두어 마디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유창했다. 루이자 이바노브나 앉으시죠. 그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붉은 얼굴의 여인에게 말했다. 그 여인은 바로 옆에 의자가 있는데도 사양하듯이 앉지 않고 서 있었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하며 여인은 비단 옷자락을 스치며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마침내 상복을 입은 부인은 일을 마치고 일어섰다. 그제야 경위가 기운차게 들어왔다. 방금 일어난 그 여인은 경위를 보자 굉장히 반가운 듯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경위는 그녀를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몹시 뻔뻔스러웠으며 아주 천박한 용모였다. 그리고 경위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경멸하는 눈으로 곁눈질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복장이 너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경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문에 경위는 화를 내었다. 자네 뭔가? 하고 그는 소리쳤다. 이 거지 같은 초라한 행색의 라스콜리니코프가 번개 같은 그의 눈초리를 받고도 얼굴을 돌리려고도 하지 않는데 저욱이 놀란 모양이다.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호출장으로.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간신히 대답했다. 그건 저 대학생한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호출장이었습니다. 하고 서기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얼른 말 참견을 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는 장부를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던지고는 한 곳을 가리켰다. 읽어보시오. 돈? 무슨 돈일까?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분명히 그 일은 아닌 모양이다. 그는 기쁨에 몸을 떨었고 마음은 갑자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가뿐해졌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죄다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대체 자네는 몇 시에 출두하게 되어 있었나? 경위는 왜 그런지 점점 더 모욕을 느끼면서 호통을 쳤다. 9시라고 적혀있는데 벌써 11시가 지나 있지 않나? 저는 바로 15분 전에야 이걸 받았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역시 화가 치밀었지만 오히려 거기에 일종의 만족감을 발견하면서 어깨 너머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게다가 난 환자예요. 열에 시달리면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히. 자네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나? 제가 큰 소리를 치다뇨. 도리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대학생이에요. 그따위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서장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한참 동안이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입에서 침만 튀기더니 드디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닥치지 못해? 자넨 지금 관청에 와 있다는 걸 모르나? 함부로 복원을 하는 게 아니야. 당신 역시 관청에 있지 않소? 라스콜리니코프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 당신은 큰 소리를 칠 뿐만 아니라 담배까지 피우고 있는데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그보다도 자네는 고소를 당했어. 빌린 돈을 안 갚고 떼먹다니. 대단한 배짱이구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한 번 읽고 또 읽었으나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건 뭡니까? 그는 서기장에게 물었다. 자영증서에 의해 빚 독촉을 하고 있어요. 지불 독촉이지요. 당신은 과태료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빚을 갚던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와 동시에 지불을 끝낼 때까지는 수도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채권자는 당신의 소유물을 매각하는 것도 자유고 당신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 아무한테도 빚을 진 일이 없는데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오. 우리에겐 이렇게 채무독촉의 고소가 제출돼 있으니까. 즉 9개월 전에 당신은 8등관 미망인 자르니 치나에게 준 150루블의 차용 증서요. 이것이 그 후 자르니 치나로부터 7등관 체버로프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벌써 기한이 지났으니 부도 어음이 되었잖소. 이런 이유로 우린 당신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거요. 아, 그건 하숙집 주인 아닌가요? 하숙집 주인이 어떻다는 거죠? 서기장은 동정과 어떤 승리감을 머금은 관용의 미소를 띠며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지불 명령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다만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만 지금 그를 압박하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만 했다. 예견도 분석도 미래에 대한 상상도 추측도 의혹도 어떤 문제도 없었다. 그것은 지극히 본능적이고 또한 동물적인 기쁨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침 이때 사무실 안에서는 뇌성병력과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금 전에 받은 불순한 모욕감으로 아직도 화가 나 있던 경위는 손상된 위엄을 회복하려는 안간힘에서였는지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싱긋싱긋 바보같이 웃음을 흘리면서 그를 바라보던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인에게 건물 전체가 울릴 만큼 큰 소리로 덤벼들었다. 야, 이 멍청한 여편네 같으니! 그는 느닷없이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목청이 터져라고 고함을 쳐댔다. 그놈의 가게는 왜 항상 말썽이야? 이거 어젯밤에 또 싸웠군. 유치장 맛을 보고 싶은가 보지?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도 모르게 호출장을 떨어뜨렸다. 그는 몹시 놀란 눈으로 그토록 사정없이 당하고 있는 화려한 복장의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 왜 그렇게 당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큰 소리로 웃고 웃고 또 웃고 싶은 심정이었다. 온 신경이 미친 듯이 마구 춤을 추고 있었다. 한편 그 부인은 어떤가 하면 처음에는 그 날벼락에 떨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경위의 욕지거리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녀는 더 애교스럽게 굽신거리고 있었다. 서장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 집에선 절대로 떠들거나 싸우질 않습니다요. 그 사람들이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와서는 또 술을 3병이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발을 번쩍 쳐들더니 글쎄 발로 피아노를 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아주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무랐더니 병을 집어들고선 모든 사람의 등을 떠미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문지기를 불렀지요. 그런데 그자는 문지기에 눈을 때리고 또 내 뺨도 5대나 때렸어요. 그뿐인가요? 글쎄 거리로 향한 창문을 열고 돼지 새끼같이 꿀꿀 울어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자의 연미복을 잡아당겼는데 그만 옷자락이 벗겨졌어요. 변상금을 물어달라고 하길래 글쎄 난 오부를 치렀어요. 그 주제에 뭐 저를 모델로 풍자 소설을 쓰겠다느니 신문에 악평을 싣겠다느니 하잖아요. 글 쓰는 사람인가 보지? 글 쓰는 사람이면 뭐예요?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떠드는 주제에. 여자가 콧방귀를 뀌었다. 작가나 문인이니 대학생이니 신문기자니 하는 놈들이란 모두 이렇게 너절하고 상스럽고 제멋대로란 말이야. 그따위 인간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조심하라고. 부서장은 라스콜리니코프를 흘긋 보곤 말했다. 그 여자는 허둥지둥 애교를 떨며 이리저리 허리를 굽혀 절하면서 문간으로 뒷걸음질 쳐나갔다. 그런데 문간에서 그만 수염을 기른 의젓한 경찰관에게 궁둥이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다름 아닌 경찰서장 니코침 포미치였다. 그녀는 당황하여 마룻바닥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고 뛰다시피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또 화가 나서 한바탕 터뜨린 모양이군 그래. 층계 아래까지 들릴 정도로 말이야. 아, 뭘요? 하고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점잖게 말하고 서류철을 든 채 테이블로 갔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이 작가 선생, 아니 대학생. 하긴 전에 대학생이었지만 말입니다. 돈을 갚는 대신에 어음을 마구 떼고 방은 비워주지 않으려고 해서 고소를 당했소이다. 그런 주제에 내가 자기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분개하다니. 자기는 보다 더 비열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어때요? 놈을 보십시오. 저 멋들어진 꼬락서니를. 가난은 악덕이 아니라네. 하긴 어쩔 수가 없었겠지. 자네는 유명한 시한폭탄이니까 모욕을 참을 수는 없었을 거야. 이 사람은 연대 시절에도 화약중이라는 별명으로 통했을 정도였으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문득 여러 사람에게 무언가 유쾌한 말을 해주고 싶어졌다. 서장님, 제 처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나는 저분에게 사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하고 병든 학생입니다. 학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하지만 곧 어머니와 동생이 오면 돈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하숙집 주인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일자리를 잃고 넉 달째 하숙비를 못 내니까 식사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야지요. 저는 처음 들게 된 하숙집에서 한 4년 동안이나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주인집 딸과 결혼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2년 전에 장티푸스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집으로 하숙을 옮겨올 때 그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충분히 신용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에게 꾸어준 150루블에 대해서 차용증이라도 한 장 써준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빌려주겠다. 그리고 자기로서는 결코, 이건 그 여자의 말 그대로입니다만, 당신이 갚을 때까지 이 증서를 가지고 절대로 독촉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일자리를 잃고 먹을 것도 없는 때에 이런 고소를 하다니. 그따위 감상적인 사상의 피력 따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서 기장이 무뚝뚝하게 말을 막았다. 자네는 여기에 대해 의무적인 대답만 하면 돼.
자네가 누구에게 반했건 말았건 그런 비극적인 얘긴 우리에겐 아무 상관도 없어. 아니, 자네는 아무래도 좀 지나친 것 같군. 니코친 포미치는 테이블에 앉아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듣기에 좀 거북했던 모양이다. 자, 어서 써요. 서기장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말했다. 뭘 쓰란 말입니까? 하고 그는 거칠게 되물었다.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았으면 돼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의 사정 얘기를 듣고 나자 서기장이 자기에 대해 전보다 더 건방지고 무뚝뚝해진 것 같이 여겨졌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 자신도 갑자기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은 매한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변화는 실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이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생각해 보려 했다면 바로 1분 전까지만 해도 왜 저들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감정까지 강매할 결정을 했는지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로 만약 이 방이 경찰관들이 아니라 다정한 친구들로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 인간적인 말 한마디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들이나 경찰이나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담. 그는 비록 이 순간 화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선고의 내용조차도 주의하여 듣지 않았으리라. 그의 내부에는 뭔가 헤집을 수 없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롭고 뜻밖인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이해했다기보다 감각이 지닐 수 있는 온갖 힘으로 느낀 것이다. 아까와 같은 감상적인 신세 타령은 물론이려니와 어떤 얘기이건 이 이상 경찰서 사무실에서 이들에게 왈가왈부한다는 건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설사 이 사람들이 모두 경찰관이 아니라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앞으로 한평생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을 상대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서기장은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서식을 그에게 구술하기 시작했다. 즉시불은 불가능하므로 언제까지 지불하겠음. 이 도시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소유물을 팔거나 남에게 주지도 않겠음 등등. 아니, 글씨를 못 쓰는 건가요? 펜이 손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서기장은 이상하다는 듯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런 주의를 주었다. 어디가 아픈가요? 예, 머리가 어지러워서. 자, 그 다음을... 됐어요. 이젠 서명하십시오. 서기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펜을 돌려주고도 일어나 나가려 하지 않고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마치 정수리에 못이라도 박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기괴한 상념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 곧 일어나 니코친 포미치에게로 가서 어제의 일을 죄다 세밀히 자백하고 그 다음엔 집으로 같이 가서 구석의 벽지 속에 감추어둔 물건을 보여주고 싶어진 것이다. 이 충동은 매우 강렬한 것이어서 그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단 1분간이라도 잘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아니,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단숨에 어깨의 짐을 내려놓는 게 좋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못 박힌 듯이 그 자리에 서버렸다. 니코친 포미치가 뭔가 열을 올려 부서장과 얘기하는 것이 귀에 들려온 것이다. 그럴 리가 있나. 두 사람 다 석방될 거야. 첫째, 모든 알리바이가 모순되지 않나. 생각해보게. 만약 이 사건이 그들의 소행이라면 무엇 때문에 문지기를 부를 필요가 있었나. 자기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만 수단으로. 그렇다면 그건 지나치게 교활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베스트리아코프라는 대학생은 두 사람의 문지기와 상인의 여편네한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켰거든. 이 사내는 새 친구와 함께 와서 문께서 헤어졌는데 친구들이 아직 떠나기 전에 문지기에게 주소를 물었다는 거야. 만약 그런 계획을 품고 갔다면 어느 방에 사는지를 물을 필요가 어디 있나. 또 코우만 하더라도 노파한테 가기 전에 아래층 어느 방에 30분이나 앉아 있다가 정각 8시 15분 전에 거기서 노파의 방 계단을 밟았다는 거야. 그러니 생각해보게.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말에 그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처음엔 자기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은 잠겨져 있었다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3분쯤 지나서 문지기를 데리고 왔을 때는 문이 열려 있었다니.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지. 그때 범인은 반드시 안에서 문고리를 잠그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코흐는 그 바보 같은 짓만 안 했더라면, 스스로 문지기를 부르러 가지만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잡았을 걸세. 그놈은 그 틈에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서 용케 빠져나간 거야. 코흐란 녀석, 두 손으로 성호를 그으며 만약 내가 거기 남아있었더라면 놈은 느닷없이 튀어나와 도끼로 나를 찍어 죽였을 겁니다. 라고 하더군. 러시아식 감사 기도라도 올리고 싶은 모양이지. 그러나 아무도 범인을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집은 노아의 방주인걸요. 자기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서기장이 이렇게 말참견을 했다. 사건은 명확해. 아주 명확해. 니코친 포미치는 열심히 되풀이했다. 아니, 지극히 불명확합니다. 하고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못을 박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모자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는 문간까지 가지는 못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고 오른쪽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축하고 있음을 알았다. 왼쪽에는 또 한 사람의 사내가 노란 액체가 든 컵을 들고 서 있었다. 니코친 포미치는 그의 앞에 버티고 서서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시오? 어디가 아픕니까? 니코친 포미치가 물었다. 그 사람은 서명할 때에도 겨우 펜을 움직이더군요. 하고 서기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병을 앓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나? 일리아 페트로비치도 역시 서류를 뒤적이면서 자기 자리에서 소리쳤다. 물론 그도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자 이내 그 곁을 떠났던 것이다. 어제부터. 라스콜리니코프는 중얼거렸다. 어제 외출했었나? 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네. 몇 시경에? 저녁 7시가 좀 넘어서. 그럼 실례지만 어딜 갔었어? 거리에. 간단 명료하군. 라스콜리니코프는 백지장같이 창백한 얼굴에 감고 타는 듯한 눈동자를 부서장의 시선에서 떼지 않으며 더듬더듬 날카롭게 대답했다. 저렇게 간신히 서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자네는... 하고 니코친 포미치가 말했다. 좋아. 돌아가도 좋아요.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밖으로 나왔다. 그가 나서기가 무섭게 뒤에서 갑자기 떠들썩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그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니코친 포미치의 의문 띤 목소리가 제일 잘 들렸다. 그는 거리로 나오자 완전히 제정신이 들었다. 수색. 곧 가택 수색을 할 거다. 그는 걸음을 재촉하면서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강도 같은 놈들 같으니 나를 의심하고 있어. 아까와 같은 공포가 다시금 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휩쓰는 것이었다.